저희가 준비한 2위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첫 일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꽤 길게 발언을 했습니다. 첫 메시지는 당의 단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모시고 저는 처음 하는 최고위원회 같습니다. 단식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환영합니다 박수도 쳐드려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표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말에 시작된 대표님 단식부터 약 2달에 걸친 기간 동안 민주당은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태풍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5일) 만인가요? 오늘 당대표실에 복귀를 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진으로 좀 보여지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박수 쳐주는 당직자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했고, 특히 당신 가결표 던진 거 아니냐라고 개딸들에게 공격받았던 고민정 의원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진히 환대를 하던데, 이현정 의원님. 네. 더 이상 가결파, 부결파 이런 얘기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당대표가 권한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저렇게 감읍해서 자신에 대한 사면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예전에 또 본인이 부결표 던졌다라고 또 고백도 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다는 게 마치 자신에 대한 사면령처럼 참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좀 줏대가 없어 보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저 말의 진정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썩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항상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사면한다더니 진짜 사면한 줄을 알아다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마찬가지로 저 발언이 있는 바로 그날 정청래 최고는 죄를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저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글쎄요, 본인은 이제 뭔가 포용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가지만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인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가결표를 던졌다라고 본인들이 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한 곤혹스러운 지금 처지의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처럼 이 개딸들을 동원해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이든지 아마 피해를 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얘기를 왈가왈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권칠승 대변인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두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윤리심판원 해도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윤리심판원 문제는 당헌 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검토 의견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무적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논의 안 하신 네, 없었습니다. 예. 사실 지난 주말부터 주말 사이에 직함생략하고 김종민, 서른,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이런 오적이라고 해서 개딸들이 척결 대상이라고 했던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보신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표 왈가왈부 안 하겠다는 거니까 윤리심판원 회부도 않겠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권치승 대변인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 권칠승 대변인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논의는 있었냐면 또 논의도 없었다고. 그러면 전 변호사가 모르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게 제가 저도 뭐 당 내에도 있었지만은 이 윤리심판원을 해부를 하려면은 뭐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이런 의견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윤리심판원에 대한 이 논의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조차도 없었는데 이걸 기자들 앞에서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중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당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효하고 지금 이런 민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오히려 여야 협치에 대한 문제가 앞서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 이런 부분을 해봐야 분란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권치승 대변인께서 굳이 안 하셔도 할 사족을 붙이셨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민주당에 있는 뭐 개딸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있으신 분들이 이준석 대표 상당히 응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응원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국민의힘의 윤리위에 의해서 부당하게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당원권 정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이준석 대표의 억울함을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이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죠? 윤리심판원을 동원해서 이런 윤리위에서 이것을 하겠다? 도대체 그러면 윤리심판원에서 그러니까 비명계 5인에 대해서 제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해서 규율을 합니까? 저분들이 예를 들어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저분들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사받을 때 아니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좀 뜻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최고위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는 그분들부터 해당 행위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소신발언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렇듯 말보다 좀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말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윤리심판원 회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니까 실제로 일부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 여전히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 전체에 대한 위험한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어떤 협잡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당 행위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 해당 행위 했을 때는 저도 징계를 받았어요.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최고위원의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일치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치는 또 타이밍의 예술이고 대표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중권 교수는 이런 논평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화합 메시지, 뒤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30여일 만에 당무에 복귀를 한 이후에 친명계의 힘을 얻은 이른바 이제 공천을 원하는 자 인물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친명 줄 세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화합 메시지를 내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사하다 이렇게 모습을 보여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고 특히나 이 친명계 입장에서 비명계 몇몇 의원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또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권칠승 대변인 윤리심판원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또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정 커뮤니티 안에서 친명계 의원 지역구를 타겟으로 해서 뛰고 있는 비명계 원외 공천 경쟁자들을 딱 선발해서 분류해서 의원을 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이제 경선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 절차적인 어떤 경선 과정을 통해서 친명계를 없애겠다는 저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스템 경선이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결국 경선을 해서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 결집을 하면요. 당원 50%는 압도적으로 친명계 원외 인사가 높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여론조사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공천이 시작되는 그 기간에는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대부분 끊지만 금방 개딸로 한번 다원 조사를 했던 그분이 또다시 일반 여론조사를 또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50대 50이 아니라 100% 사실은 열성 당원들이 결집하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5명의 지금 청원 게시판 올라온 분들이라든지 기타 또 비명으로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친명계 원외 후보들이 가서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개딸들이 선동해서 그분들을 공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으로 아마 패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만나봤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또 윤영찬 의원 비명계의 반격이라고 해서 일부 개딸로 추정되는 지지자들이 이제 그분 사람들을 징계 청원해야 된다는 얘기, 비명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시 이런저런 화면도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명 의원들, 친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뭔가 개딸들과 여러 교류하는 모습. 박원석 의원님, 좀 중간에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선거는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뭐 민주적이든 아니지 않든 뭐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날이고 누가 이기는 총선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인요한 위원장으로 뭔가 쇄신을 하려고 첫 발을 뗐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더욱더 이재명 색채가 두드러진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의 이제 본선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팬덤 정치가 갖는 폐해인데, 그 팬덤 정치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런 강성 팬덤 목소리에 아첨하고 거기에 추종하고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정치인들이 득세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든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총선 본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다양성을 더 죽이고 중도로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걸 이제 총선 때 되면 누구나 기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확장성을 가로막는 이제 그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건 곧 본선 경쟁력의 약화죠. 지금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리가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워낙 많이 됐고, 웬만한 데는 뭐 진짜 전통적 험지 빼고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현역과 원외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을 이제 이 총선에서 많이 당선시키려면 결국에 현역들에 대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또 그게 인위적으로 물갈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천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저런 팬덤들의 뭐랄까요, 좀 아주 강경한 그런 이 결집이나 혹은 더 배제하는 이 비명계나 이런 쪽을 배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경선 끝나고 나면 상처를 많이 남기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는 경선의 후유증이 없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저런 식의 이 강한 어떤 그 팬덤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경선의 후유증이 크면 클수록 민주당은 그 본선에 있어서 걱정되는 요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표면적인 당의 통합 목소리와는 별개로